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현대전장을 기점으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은 무기체계인데요. 특히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천무와 하이마스는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두 무기체계는 페이퍼 스펙상의 차이 외에 훈련 중 발생한 돌발 상황도 포함됩니다. 과거 하이마스는 해외 군사 훈련에서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체면에 먹칠한 상황도 많았는데요.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가 실전에선 천무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마스를 넘어선 한국의 자존심이자 방산계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천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무와 하이마스는 모두 현대전장의 필요에 따라 다목적 로켓 발사기로 설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 성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며 탄도미사일급 유도 로켓을 통해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반면 하이마스는 최대 사거리가 약 80km로 천무에 비해 짧지만 GMLRS 유도탄으로 뛰어난 정밀도를 자랑하며 특정 목표에 대한 강력한 타격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재량 및 발사 속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천무는 한 번에 최대 12발의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 단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지만 하이마스는 6발의 로켓을 장착할 수 있어 발사량 면에서는 천무에 뒤처집니다. 하지만 기동성과 재장전의 신속함을 강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천무가 적의 방공망이나 이동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로켓으로 전략적 타격 시스템인 반면 하이마스는 드론이나 ISR 지원을 통해 정지한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무기체계의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가 가격인데요. 천무의 대당 가격은 약 40억에서 5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하이마스는 약 6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천무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 가격 외에도 유지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산 무기답게 높은 유지 보수 비용과 기술 기밀성, 의존성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용 국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산화율 90% 이상이라는 천무의 독보적 장점이 드러납니다. 천무는 주요 부품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기에 부품 조달 안정성과 유지 보수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천무는 각국의 운영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도입국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사거리 연장형 탄두나 특정 표적을 겨냥한 정밀 유도 로켓 등 다양한 옵션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성능은 어떨까요? 해외 주요 군사훈련에서 보여준 하이마스의 망신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군사 합동훈련 발리카턴이 그 대표적 예인데요. 미국의 자랑스러운 에밀사이 하이마스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에서 해안포 역할을 맡았지만 중국 함정을 가정한 해상 목표물에 6발의 로켓을 발사하고도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운용장병들은 장거리 목표물도 아니고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은 고작 20km밖에 목표물을 모두 놓쳤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한 경우 300mm 이상 탄착점에서 벗어난 하이마스의 부끄러운 결과에 운용병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하이마스의 스펙상 사거리가 최소 32km 이상임을 감안하면 거의 중국산의 버금가는 뻥 스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하이마스의 명성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선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 보여줬듯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야 하는 해안포로서의 성능을 기대하기엔 하이마스의 명중률이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하이마스의 배치가 상정된 지역은 필리핀과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 중에서도 가장 긴장도가 높은 전략 요충지 바시 해협이었습니다. 바시 해협은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하는데요. 이 해협은 해상 물류는 물론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항로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바시 해협은 중국 해상 전력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핵심 관문 중 하나입니다. 미국 또한 해당 지역에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쉽게 말해 바시 해협만 틀어지고 있으면
중국 해상전력의 활동 영역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바시해협은 난사군도와 스카버러 암초와 함께 필리핀 중국 간 영토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하이마스가 0%의 명중률을 보였다는 것은 미국의 망신인 동시에 필리핀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훈련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하이마스의 결함이 아닌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변수 때문이라고 사고 원인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연장 로켓이란 것이 외부 환경이나 운용 숙련도에 따라 타겟팅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즉 필리핀과 같은 고온 다습한 기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선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이마스가 드러낸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지상이 아닌 해상의 목표물일 때 하이마스의 사격 통제 장치가 표적 정보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 하이마스보다 훨씬 구형 체계이며 한국형 다연장 로켓의 시조사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K136 구룡이 이미 한참 전부터 필리핀의 해안포로서 활약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인 K136 구룡은 1986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일부 현역으로 운영 중인데요. 36발의 로켓을 초당 2발에 발사할 수 있지만 조립 및 전 과정이 수동인데다 초기형인 K30 로켓탄의 최대 사거리가 23km, K33 로켓탄이 36km에 불과해 국내에선 순차적으로 퇴역 조치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군과 합동훈련 중 하이마스의 성능에 반한 필리핀 군부가 이를 도입하려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패했고 마침 천무를 도입한 대한민국 국방부가 중고구룡을 필리핀에 인도한 것입니다. 구룡의 성능에 만족한 필리핀 육군은 해군에도 구룡의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미 2018년 10월 시점에서 2대의 구룡을 공여받아 운용시험을 했으며 2019년 8월에 4대를 더 정식으로 도입해서 2019년 10월 현장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필리핀 언론에 의하면 구룡 5대가 육군, 1대가 해병대, 12대가 해군에 공여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필리핀으로 건너간 중고구룡도 노후화로 퇴역을 앞둔 시점에 하이마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으니 미국으로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실제로도 성능이 수준 이하였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의 해안포 역할을 대한민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통해 실현 중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또 상황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흘러갔고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턴을 통해 하이마스의 성능을 테스트하려던 필리핀 군부는 구형인 구룡만도 못한 하이마스의 성능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해 전 필리핀은 하이마스의 생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을 통해 하이마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타진해 왔는데요. 하이마스의 치명적 결함으로 구룡을 하이마스로 업그레이드 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고 오히려 구룡을 천무로 대체하고 싶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룡 운용국이던 필리핀의 천무는 가장 최선의 대안인데요. 천무와 하이마스는 사용 탄약부터 장전 방식이나 사거리 등이 모두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수치가 근소하게 천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용성 면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천무는 130mm, 131mm, 230mm 무유도 로켓과 239mm 유도 로켓을 주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130mm, 131mm 로켓은 구룡에서 사용하던 로켓과 똑같은 체계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구룡을 운용 중인 필리핀으로서는 따로 탄약 체계를 구매하지 않아도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국방 예산이 부족한 필리핀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이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사용하는 탄약의 구경이 비슷하다면 발사 속도와 재장전 속도가 화력을 결정하는데요. 발사 포드가 2개인 천무는 60초에 12발 발사가 가능한 반면 하이마스는 그 절반인 6발이 한계입니다. 게다가 재장전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재장전 전 과정이 자동화된 천무의 재장전 시간은 160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유압식이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격 반응 시간도 고작 16초 남짓인데요. 반면 하이마스는 재장전 시간은 천무와 동일해도 사격까지 최대 30초 가까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천무의 또 다른 방점은 불발률이 1% 이내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들이 천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애초에 필리핀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려던 목적이 중국과의 전면전보다는 필리핀 해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지역 거부 전략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군의 규모와 함정의 보유 수량이 필리핀의 수배, 수십 배에 달하는 중국의 해상 전력에 대응하려면 이것이 최선의 전략이고, 이를 위해선 같은 시간에 정확한 타겟팅 능력을 갖추고 더 많은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뛰어난 해안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천무가 모든 면에서 하이마스보다 뛰어난 무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의 성능과 가격, 유지보수, 국산화율에서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명백한 장점을 지닌 것은 확실합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 미국산 무기체계에 비빌 수 없었던 한국산 무기가 이제 우열을 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천무는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사거리와 유연성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넘어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040년 10월 27일 에스토니아 천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두려운 것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동유럽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폴란드조차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군사력이 약한 발트 3국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신세인데요. 발트 3국 중에서도 6해공을 모두 합쳐도 채 1만 명이 안 되지 않는 상비군을 보유한 에스토니아는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비군을 다 합쳐도 5만 명이 되지 않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자력으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들의 방어 전략은 어디까지나 나토에서 보낸 지원 병력과 물자가 도착할 때까지 방어선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작전 목표입니다. 그리고 적의 공습을 최대한 지연해야 할 에스토니아군에게 가장 중요한 전력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단연장거리 화력 지원에 특화된 포병입니다. C는 가장 강한 포병대가 있는 군의 편이다 라는 나폴레옹의 격언처럼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는 적의 공습을 막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인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에스토니아군은 그나마 보유한 군 예산을 최대한 포병 전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육군은 단 한 대 전차도 보유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포병 전력은 K9 자주포를 최대 36문까지 도입하고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도 12문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K9 자주포만으로 2개의 포병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4,000명 수준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육군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강력한 화력 지원 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개의 포병대대가 한 개의 보병연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작전을 수립하는데, 보병연대는 보통 2,000명 내외의 병력으로 편성됩니다. 즉, 2개의 K9 포병대대를 편제할 수 있다는 것은 2개의 보병연대를 각각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전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보병연대 2개가 아니라 전 육군 병력을 모두 합쳐서 4,000명에 불과한 에스토니아군에는 오히려 넘치는 화력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도합 3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며, 폴란드와 K9 자주포를 동원한 합동훈련까지 진행하며 군사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는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의 K9 훈련을 보도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적 위협을 겪는 동유럽에서 K9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포병 시스템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포병 전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에스토니아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도입할 계획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미국이 차륜형 트럭을 기반으로 개발한 하이마스는 정밀 화력, 초우월 정확성, 입증된 신뢰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전 세계의 다연장 로켓 중에서 가장 많은 호평을 받는 무기 체계입니다. 당연히 포병 전력을 확충하려는 에스토니아도 2,76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6문의 하이마스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여전히 무기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기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진행되어야 했을 하이마스 배치가 내년으로 밀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 도입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에스토니아 국방부의 마그누스 사르 국장은 계속해서 납기가 늦어진다면 빠른 대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일전에도 지연되는 납기 일정으로 인해 스페인에서 다른 나라의 다연장 로켓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에스토니아도 언제든 다른 다연장 로켓을 고려할 여지가 높은데요. 에스토니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하이마스의 납기가 늦어지는 것은 스페인보다도 더 다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유럽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유럽 대륙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절대 직접적으로 노출된 나라가 아니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당장 오늘 내일 중에도 러시아로부터 군사 위협을 당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물며 러시아와 한참 떨어져 있는 스페인에서도 하이마스의 납기 지연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에스토니아가 하이마스 도입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무기 체계라는 것이 완성된 무기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을 통해 운용 부대가 숙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스토니아 입장에선 1분 1초가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하이마스의 납기 지연 문제를 공략하고 천무의 수출 확대를 시도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천무는 한국 포병 부대 내에서도 포병의 자존심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문의 천무가 일시에 1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집속탄을 사용하면 동시에 300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방출되어 적진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239mm 로켓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80km 수준으로 일반적인 자주포의 사거리보다 2배나 더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용 모델에는 사거리 290km의 CTM-290 미사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의 에이테크스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화력을 에스토니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크레인을 활용하여 포드 자체를 신속하게 바꿀 수 있어 160초 만에 재장전이 가능하고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한 덕분에 사격 반응 시간이 불과 16초에 불과하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 장교의 발언처럼 한국의 천무는 다량의 화력 지원, 긴 사거리, 우월한 명중률을 모두 갖춘 전천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요. 한국의 천무는 성능 측면에서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뒤떨어질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여 천무를 도입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천무를 사용한 정황이 있어 다른 나라의 경쟁 무기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게다가 에스토니아군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유리한 지점은 성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다연장 로켓까지 천무를 도입하여 포병 전력을 구성하는 것이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사후 지원에 많은 관심을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모두 한국에서 도입한다면 필요시 한국으로부터 언제든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욱이 K9과 천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에스토니아에서 사후 지원을 요청한다면 소수의 전문가 파견만으로도 두 무기 체계를 모두 살피고 정비할 수 있는 극강의 효율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의 군사 강국인 폴란드에서도 천무를 도입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폴란드는 천무 발사대를 자국의 차량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포마르케이를 운용하고 있으며 만약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도입한다면 앞서 진행된 K9 자주포 합동훈련처럼 천무를 활용한 합동사격 훈련도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수준은 동유럽 국가 중 하나의 나라가 혼자서 막아내기는 어려우며 유사시 상호 간의 긴밀한 연합이 중요한데 각기 다른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동훈련과 운용 노하우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하이마스 납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에스토니아가 고를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는 단연 천무 체계라 할 수 있으며 에스토니아가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가 원하는 다연장 로켓 수량은 겨우 6문에 불과하지만 향후 연쇄적인 수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까지 천무를 도입하게 된다면 K9 자주포의 사례처럼 다른 동유럽 국가에도 추가적인 수출이 가능한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디펜스 포스트의 언급처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다수의 동유럽 국가가 대량으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천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K9 자주포가 9개국에 수출되며 155mm 자주포 시장을 석권한 것처럼 천무가 다연장 로켓 시장을 장악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